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2014년도 1회 시작하겠습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청동은 주석의 함유량이 몇 퍼센트 정도일 때 연신율이 최대가 되는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청동이라고 하면 구리에다가 어떤 걸 넣은 거죠? 네, 주석. 그리고 황동이라고 하면 구리에 아연을 넣은 것이죠. 그 중에서 청동을 물어봤는데요. 청동은 구리 합금인데 주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석의 합금 함유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신율이 줄어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청동의 취성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신율이 4에서 5%일 때 이제 최대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에서 주석이 25% 이상 들어가게 되면 취성이 갑자기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용융 온도가 3400도씨 정도로 높은 고용융점 금속으로 전구 필라멘트에 쓰이는 금속 재료는 텅스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텅스텐, 원소기호는 W인데요. 텅스텐은 대표적인 고용융점 금속입니다. 녹는 점, 용융점이 3400도로 금속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자체로도 고용융점 금속인데 이걸 합금을 해서 텅스텐 합금을 해서 고용융점 금속 재료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구의 필라멘트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금속에 있어서 대표적인 결정 격자와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원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체가 되는데요. 이 고체,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BCC, 채심 입방 격자가 있고, 면심 입방 격자, FCC, 조밀 육방 격자인 HCP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속 재료에서 기능사 수준에서 결정 구조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관계없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BCC가 채심 입방 격자입니다. 그리고 FCC가 면심 입방 격자고요. 그리고 HCP 조밀 육방 격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재료를 상온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형시킨 후에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는 온도로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래서 변형이 일어났다가 가열을 하게 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 형상 기억 합금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나 니켈계, 니켈계 금속이나 구리, 티타늄계 이런 합금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주에 쏘아 올리는 안테나를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부피를 줄인 다음에 우주 밖으로 나가면 태양 복사열 때문에 이렇게 안테나가 펴지게 되는, 선풍기 모양의 안테나가 이렇게 펴지게 되는 형상기억 합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치아 교정기에 있는 철사를 이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들기도 하죠.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축의 지름을 설계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다. 우리가 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굽혀지는 굽힘 모멘트 M이라고 하는 굽힘 모멘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끝이 비틀어져서 비틀림 모멘트 T라고 하는 비틀림 모멘트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능사 수준에서는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축 또는 굽힘 모멘트만을 받는 축, 굽힘 모멘트만을 받는 축,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축 해서 이 축 지름 설계하는 공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비틀림 모멘트만 받는 축에 대해서 이 지름을 설계하는 공식을 물어봤으므로 이 축지름 설계의 공식은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축에서 축지름 설계는 타우분의 5.1 곱하기 토크죠. 그래서 타우는 세제곱근에 타우는 여기 써있죠. 2고 5.1 곱하기 토크는 여기 써있죠. 3140 에서 죄송합니다. 3140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약 20mm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에는 축 지름이 최소한 20mm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모듈이 2이고 이수가 각각 36개, 74개인 두 기어가 맞물려 있을 때 축간거리를 물어봤죠.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설과 같이 풀어도 상관없고요. 개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죠. 중심이 여기 있고 얘는 중심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수가 각각 다르죠. 우리는 피치 원지름 D는 모듈 곱하기 Z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1번 기어라고 하고 큰 축을 2번 기어라고 해보죠. 1번 기어의 피치 원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니까 2 곱하기 36으로 해서 이 지름이 72겠죠. D1이요. 그쵸? 그리고 D2는 모듈 곱하기 기어 이수니까 74 해서 14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름이 72이고 여기 지름이 148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건 축 간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어봤어요. 축 간거리 C라고 하는 이 값을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1번 기어의 반지름 더하기 2번 기어의 반지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기어의 반지름은 36이 되고요. 2번 기어의 반지름은 74가 됩니다. 그렇죠? 얘를 더하면 1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익숙한 걸 먼저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는 게 더 익숙해지는 게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더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기계제도에서 가는 이점세선을 사용해서 도면에 표시하는 경우를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선의 종류에서 이점세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뭐 인접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참고로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운동 범위를 나타낼 때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한 경계, 잘라낸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 파단한 경계를 표시할 때는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인접하는 부분의 공구, 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 표시하는 경우, 인접하는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2점선을 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3번도 보겠습니다. 특수한 가공 부분, 특수한 가공을 범위로 표시할 때는 굵은 1점세선을 쓰죠. 굵은 1점세선.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회전도시 단면도를 절단한 것의 전후를 파단에 그릴 경우 이제 가는 실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점세선의 용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표시된 키에 대한 KSB 1311 지시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하나씩 보면 KSB 1311, 1313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키에 대한 규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TG라고 하면 키의 종류, 보조기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TG라고 하면 경사키 중에 머리가 있는 키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20 곱하기 12 곱하기 70. 그 중에서 앞에 두 자리는 호칭 치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키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로 세로 BH 가로 세로 이 두 개를 B 곱하기 H를 호칭 치수라고 하죠. 키에. 그리고 여기 길이 L 곱하기 L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지금 저 위에 있는 키는 가로가 20이고 높이가 12이고 길이가 70인 키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길이가 20이라고 한 건 틀렸죠. 높이가 12라고 하는 건 맞는 복입니다. 나사용 구멍이 없는 평행키는 보조기호 P를 쓰죠. 둥근 바닥은 WA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이 숫자 키의 호칭 치수와 길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걸 물어보고 그리고 보조기호도 가끔씩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19번 보겠습니다. 기계 제도에서 스프링 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1번을 보면 코일 스프링 이런 여러가지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무하중 상태, 하중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 스프링 그대로에 아무런 힘이 작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린다. 맞죠? 그리고 2번 스프링 종류 및 모양만을 간략하게 나타낼 때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을 굵은 1점세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스프링도 결국에는 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두께를 갖고 있을 건데 이 두께를 다 같이 표현하기에는 2차원 그림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표시할 때는 이 소선의 지름이라고 하죠. 스프링 재료의 지름, 그 지름의 중심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만 중심선, 소선의 중심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이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도 보겠습니다. 요목표에 단서가 없는 코일 스프링 이런 것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프링은 오른쪽, 이야기가 다른 참고사항이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 감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4번 겹한 스프링을 도시할 때는 스프링 판이 수평인 상태에서 그린다. 우리가 겹한 스프링, 판을 여러 개 겹쳐서 스프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겹한 스프링이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현가장치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휘어지면서 스프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수평인 상태, 지금 제가 그린 이런 가로 방향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기호가 7206 CBD P5로 표시되어 있다. 이 중 정밀도 등급을 나타내는 것은 물어봤어요. 우리가 구름 베어링 호칭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네 자리로 나타내죠. 그래서 72번은 베어링 계열 기호를 이야기하고 06번 뒤에 두 자리는 안찌름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따로 언급이 없으면 레이디얼 내부 틈새, 보통 틈새를 이야기하고, DB라고 하는 건 베어링의 조합 기호, 뒷면 복합 베어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게 바로 이제 정밀도 등급 기호입니다. P5라고 하면 5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밀도 등급을 나타내는 건 마지막에 P로 나타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찌름 번호를 물어보는, 안찌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요. 그때는 06번에 있는 걸 사용해야 되죠. 06번, 안찌름 번호가 06번이면 우리가 안찌름 번호 04번 이상은 곱하기 5를 해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도 안찌름이 30mm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2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K의 치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치수기입에서 좌표 치수기입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뭐 직접 한번 보면 지금 K라고 하는 길이가 여기에 있죠. 그쵸? 그러면 B라고 하는 지점과 D라고 하는 지점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축은 지금 X축으로 되어 있으므로 X축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이 치수를 볼 건데요. 먼저 D, 대문자 D의 X값은 60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60이란 얘기죠. 그리고 B까지가 여기까지가 140이란 얘기죠. 그럼 140에서 60을 뺀 값이 바로 K 값이 되겠네요. 그럼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파이 60 H7에서 각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H7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 치수에 공차, 치수 공차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면 지름 치수, 치수 보조 기호를 이야기하고요. 60이라고 하면 기준 치수를 이야기하고, H라고 하면 축의 공차역 위치를 이야기하죠. 맞나요? 제가 설명드린 게 맞나요? 아니죠? 네. 대문자 H로 되어 있으면 구멍입니다. 구멍. 그쵸? 구멍의 공차역 위치를,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설명이 다 틀렸죠.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축 기준 끼워 맞춤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소문자로 나타내죠. 소문자 H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공차 등급을 이야기하죠. 26번도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용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맞는 것을 뭐로 고르면, 그래서 절삭 공구용 재료가 가져야 할 성질, 그러니까 절삭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죠. 공구 재료가 갖고 있어야 할 특징들을 고르면 됩니다. 고온 경도, 고온에서 딱딱함을 유지하는 정도를 이야기하죠. 꼭 있어야겠죠. 기억은 있어야 되고요. 취성, 깨지는 성질이 있어야 될까요? 취성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내마멸성, 마모에 견디는 성질 꼭 있어야겠죠.
강인성이라고 하면 인성을 얘기하는데요. 강성과 인성을 얘기합니다. 이 강인성도 있으면 공구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보시게 되면 기역, 디귿, 리을이 없죠. 그쵸? 오타가 있습니다. 3번 보기가 중간이 디귿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이 보기를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정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밀링머신을 이용한 가공에서 상향절삭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향절삭이라고 하면 가공물의 이송 방향과 공구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공물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공작물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공구는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올려치게 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구가 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 상향절삭이 되는 것이죠. 상향절삭은 기본적으로 이 공구와 공작물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래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래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번 보기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의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 맞죠? 그리고 절삭이 상향으로 작용한다. 그쵸? 위로 올려치듯이. 그래서 공작물을 이렇게 들뜨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고정이 조금 불리하다. 공구 수명이 하향절삭에 비해 짧은 편이다. 그래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을 비교하는 이 표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블록 게이지와 함께 사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식을 사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것. 우리가 각도를 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정기기가 있죠. 사인바라든지 컨비네이션 세트, 각도 게이지, 이런 각도 게이지도 MPL식이 또 있죠. 그래서 각도 구하는 측정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간접으로 삼각함수 계산식을 이용해요. 계산을 이용해서 각도를 알아내는 건 사인바가 되겠죠. 사인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면을 얻을 수 있는 칩. 가공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면을 얻으려면 절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칩이 발생하는 게 가공면이 가장 매끄러운 면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칩은 바로 유동형 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3번 보겠습니다. 절삭 가공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가공 정밀도가 높은 편이다. 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우리가 주조보다도 절삭 가공이 정밀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형상 및 중공축 등을 가공할 수 있다. 그렇죠. 복잡한 형상도 가공할 수 있고 중공축,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원통 같은 축을 가공할 수 있죠. 드릴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도 있죠. 3번 재료의 소성을 이용한 가공이다. 소성이라고 하면 탄성한 게 항복점을 넘은 힘을 주어서 재료의 변형을 일으켜 형태를 바꾸는 그런 가공법입니다. 주로 소성 가공에는 인발, 압출, 단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절삭 가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소성 가공에 대한 내용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가공이죠. 그쵸? 이 불필요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제거되는 그런 가공이 바로 절삭 가공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선반 바이트에서 바이트 옆면 및 앞면과 가공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각의 명칭으로 옳은 것. 우리가 바이트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위에서 보면. 근데 옆에서 보면 바이트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파란색 바이트 끝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쵸? 얘를 이 바이트 끝 인선이라고 하죠. 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법선, 수직선을 그으면 각이 두 가지가 생겨요. 여기 있는 빨간색 각이 생기고 여기 있는 파란색 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공작물.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공작물이 칩이 이렇게 깎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칩이. 네. 이렇게 깎여 나오는 게 이제 절삭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트에서 각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이 점점 더 예리해지겠죠. 그래서 알파를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경사각. 경사각은 바이트의 예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이트가 예리해지고요. 경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이트가 뭉툭해집니다. 예리한 게 좋은데 이게 경사각이 너무 커지면 칼날이 얇아지니까 부서질 위험, 공구 수명에 줄어드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베타를 여유각이라고 합니다. 여유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작물과 공구가 이렇게 만나는데 얘 베타 여유각이 커지면 이걸 점점 이렇게 수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공작물하고 마찰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여유각을 주죠. 그래서 칩 배출이 용이해지고 이렇게 마찰이 없어지는, 그래서 마찰열이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각을 물어봤으므로 여유각이 되겠죠.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중에 가공물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구가 직선 운동만 해서 절삭하는 공작기계 보겠습니다. 호빙머신은 기어를 절삭하는 공작기계죠. 근데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호브라고 하는 칼날을 회전시켜서 잘라내는 거죠. 그럼 얘는 공구가 회전되는 형태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보링머신은 뚫려져 있는 구멍을 넓히는 작업을 이야기하는데, 공작기계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가공물이 회전을 합니다. 보링머신은. 그쵸? 보링머신은 또는 공구가 회전을 하게 돼요. 가공물 또는 공구가 회전을 하게 되므로 보기 문제에 맞지 않습니다. 드릴링 머신은 공구가 회전하게 되죠. 직선 운동도 하는데 회전하면서 직선 운동이 이루어져서 해당이 안 되고요. 브로칭 머신은 가공물을 고정한 상태에서 브로치라는 공구를 직선으로 내리 꽂아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브로칭 머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선반에서 주축 회전수를 1200rpm으로 줬고요. 이송 속도를 0.25mm/레볼루션으로 줬습니다. 이때 가공하는 공작물의 길이가 500mm라면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봤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이송속도분의 이송속도 곱하기 회전수분의 가공 길이를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가공 길이는 몇이죠? 500mm라고 했죠. 밀리미터. 단위를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송 속도는
0.25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수는 앞에 나와 있듯이 1200에서 이렇게 계산식을 해서 1.666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67분이 나오게 되는데 1.67분이 나오게 돼요. 약. 근데 1분은 60초니까 1.67에다가 60초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00초 정도가 근사값으로 나옵니다. 이 100초는 1분 40초에 해당하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송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송 속도와 회전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분당 이송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 한 바퀴 돌았을 때 바이트가 몇 미리 움직이냐, 공작물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바이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걸 이송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송 속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전수라는 개념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 이송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송이라는 말이 더 이제 와닿겠죠. 단위로 보자면 회전수는 RPM인데 1분당 회전수죠. 그럼 레볼루션, 회전은 1회전을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분수로 나타내면 레볼루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분에 1회전 한다. 그러면 1레볼루션 미닛. 그럼 이 뜻이 1분에 한 분의 1분, 단위분의 1분에 한 회전씩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1분이 지나야지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단위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43번 보겠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G00, G43, Z10로 공구 길이 보정을 해서 가공을 했더니 Z값이 작게 나왔대요. 이 상태로 어떻게 보정값을 넣어야 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10으로 Z축을 10, 높이를 10으로 생각하고 절삭을 했더니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0.5가 작았다. 9.5란 얘기죠. 그쵸? 그쵸? 그러면 공구가 0.5를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서 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구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0.5만큼 높게 0.5만큼 높게 해주는, 플러스 0.5만큼 공구를 높이는 보정을 해줘야겠죠. 치수가 작아졌으니까요. 실제 깎으니 원래 10으로 생각하고 깎았는데 작게 깎였어요. 그쵸? 그러면 공구를 조금 들어 올려주는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치수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정값 상태가 100.0이 입력된 상태니까 여기에서 내가 보정값을 더 집어넣어야죠. 0.5를. 그래서 총 100.5가 된 이 보정값 상태에서 다시 가공을 하게 되면 0.5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10으로 딱 맞춰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게 깎여지면 공구를 조금 들어 올려주는, 깎여진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는, 플러스만큼 들어 올려, 공구를 올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구 길이를 보정해주는 개념. 그래서 100.5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워드, 단어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개를 한번 써보죠. CNC 선반에서 뭐 G50 좌표계 설정이죠. X 365 Z100 그리고 T 0100 T를 먼저 쓰지 않고 S를 쓸까요? 네. S 1800 그리고 T 0100 이렇게 세미콜론도 닫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검은색 밑줄 이 하나하나를 워드라고 하죠. 워드. 그쵸? 단어 워드라고 합니다. 이 워드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영어 알파벳하고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이 영어 알파벳을 우리가 주소라고 하죠. 어드레스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수치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전체 한 줄을 뭐라고 하죠? 블록이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그래서 지금 단어를 물어봤으므로 워드를 물어봤으므로 이 워드는 주소와 수치의 조합이죠. 주소와 수치의 조합.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EOB, End of Block이라고 하는데요. End of Block. 이 줄임말이에요. 뭘 뜻하냐면 세미콜론을 이야기합니다. 세미콜론이 이 블록의 끝을 이야기하죠. 세미콜론을 다른 말로 EOB라고 합니다. 네,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47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 원호 보관, 원호 가공에서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점까지 X축을 입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호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원호 보관은 우리가 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럼 G03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G03 여기다 쓰겠습니다. G03 X값과 Z값을 써야 하는데 시작점은 A점이고 끝점이 B점이니까 B점에 있는 XZ값을 써주면 되겠죠. 수치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이 R값을 넣어줘서 여기 R값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지름값 그 값을 넣어주고 세미콜론을 닫으면 실행이 돼요. 이런 방법이 있고 R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I값과 K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I값은 X축의 벡터량, K값은 Z축의 벡터량을 이제 기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R값을 줘서 이렇게 쉽게도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이걸 이제 가상의 원으로 생각해서 중심점 위에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중심에 들어가는 이 길이를 I 값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는 이 길을 K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I 값, 이 길이를 중심과 원호 중심과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여기다 사용해주고 그리고 중심과 시작점까지 끝점까지 시작점까지 거리를 K 여기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축, Z축에 대한 값을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점까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면 알아서 얘가 이렇게 라운드를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시작점에서 원의 중심점까지 X축에 입력하는 사항을 물어봤으므로 I 값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쵸? I 값. 그래서 어드레스 I와 벡터량 수치값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X축과 Z축을 모두 입력하는 사항이 되어 있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X축을 물어봤으므로 I 값이 어드레스 I와 벡터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R 값을 써서 간단하게 이렇게 원호 가공을 표시하는데요. 원호의 양이 많거나 이게 원호 가공의 종류가 많거나 그리고 방향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IK 값을 써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IK 값을 쓰려고 하면 원호의 중심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49번 보겠습니다. 49번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파이트가 이와 같이 이동해서 절삭할 때 인선 반경 보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인선 반경 보정. 제가 이제 G41, 40 이렇게 40부터 42까지 좌측 보정이냐 우측 보정이냐를 판별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공구가 일단 진행하는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럼 그쪽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사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눈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이 위에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진행 방향 쪽으로 사람 머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구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공구가 공작물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방향에서 봤을 때 사람이 파란색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공작물의 왼편에 공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좌측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선 좌측 보정. 이해되시나요? 네, 파란색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을 때 공구가 어디 위치에 있냐? 공작물의 왼편에 있으면 좌측 보정, 공작물의 오른편에 있으면 우측 보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작물의 왼편에 공구가 위치해 있으니까 좌측 보정 41이 되겠네요. 정답은 41이 되겠습니다. G41. 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공작물의 직경이 40mm일 때 추측의 회전수를 물어봤어요. 회전수. 우리가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지금 회전수를 물어봤으니까 회전수로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1000V분의 파이 d라는 이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 해설에 V가 빠졌죠. 지금 책에 이 V가 전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V를 꼭 써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수를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1000은 있고 곱하기 V 값은 어디 있을까요? G96이 이제 V 값이 절삭 속도를 이야기하죠. 절삭 속도는 G96이 절삭 속도 일정제어라고 하는 명령이죠.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해라. 어느 만큼? S130 130 미터 퍼 미닛이라는 속도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얘가 바로 스몰 v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파이 값은 3.14를 써도 되고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 파이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d 값은 공작물의 직경이죠. CNC 선반이니까요. 그래서 공작물의 직경이 40이죠. CNC 선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G50 좌표계 설정을 넣어주는 건 CNC 선반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34.50 근사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회전수가 되는 것이죠. 네,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참고를 더 하자면 만약 이제 이 값을 내 마음대로 이제 문제에서 주는 대로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계산하고 보니까 1800이 나왔어요. 1800 RPM. 1800 RPM. 근데 계산했는데 1800 RPM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1800이라는 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 1800 결국엔 계산할 때는 1800이라는 RPM, 이 RPM이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G50이라는 이 코드가 중요한 거죠. G50이라는 코드는 CNC 선반에서 좌표계 설정의 역할도 하지만 최고 회전수를 지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쵸? 최고 회전수를 아무리 추측이 빨리 회전해도 1300 RPM은 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1800 RPM이 나왔다고 해도 기계는 어디까지만 돌려요? 네, 1300까지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G50에 있는 이 명령도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은색으로 이제 설명드린 것은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의해서 G50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듬질 사이클 G70 정삭 사이클이라고 하죠.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다듬질 사이클이 완료되면 황삭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초기점으로 복귀하게 된다. 시작했던 곳에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이클이 다 마치게 되면 가공 초기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맞습니다. 2번 다듬질 사이클 지령은 반드시 황삭 가공 바로 다음 블록에 지령해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죠. 내가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삭 가공 이제 권장하는 건 황삭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삭. 그러니까 황삭이라고 하면 거친 가공이죠. 막깎기 가공이죠. 그 다음에 다듬질 가공, 정삭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기능사에서는 홈 가공, 나사 가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공 공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공작물을 이런 순서로 가공하지 않겠죠. 때에 따라서는 뭐 홈을 먼저 하기도 하고 황삭을 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나사 가공할 때 F 값을 물어봤죠. 우리가 나사 가공할 때 F 값은 나사의 리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리드라고 하는 건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 값이죠. 보통 우리가 나사 줄수를 한 줄 나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 줄 나사는 리드와 피치가 같은 나사입니다. 그래서 실기 때 한 줄 나사가 나오니까 F 값은 그냥 피치 값 써라 라고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나사의 리드 값을 써주는 것이죠. 현장에선 두 줄 나사도 세 줄 나사도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개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 가공 시는 F 값은 나사의 리드를 써 넣어준다. 54번 보겠습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위치 결정 G00이라고 하면 급속이동이죠. 이걸 실행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G00 명령은 바이트가 엄청 빠르게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작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급속 이동으로 엄청 빨리 이동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급속 이동은 꼭 공작물이 부딪히지 않는 그 구역을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G00 급속 이동할 때는 충돌에 의한 사고, 특히나 공구와 공작물에 의한 충돌에 의한 사고를 가장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고정 사이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공구고요. 여기가 공작물 상면이라고 해서 공작물, 실제 공작물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곡작물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그래서 그림은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가는 XY축 위치 결정 동작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 위치 결정. 그렇죠? 급속 이동을 주로 하겠네요. 나는 R점까지 급속 이동한다. 네. 높이가 급속 이동하는 것이죠. 다음 다는 구멍을 절삭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전부터 깎여 들어가서 구멍이 가공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다음 라는 급속으로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원활하게 동그랗게 잘 파지기 위해서는 휴지라고 해서 조금 드릴을 돌린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조금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뚫릴 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휴지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는 급속 이동이 아니고 일시정지입니다. 그 공구가 회전하는 걸 일시정지하는 게 아니고 이송, 바이트나 공구가 움직이는 걸 잠깐 일시정지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그라미 구멍을 완벽하게 뚫어주기 위해서죠. 끝 지점까지.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서보기구 제어 방식. 서보기구 제어 방식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우리가 서보기구라고 하면 공구나 공작물, 테이블 등을 움직이게 하는 이 모터들을 이야기해요. 모터나 아니면 벨트 이런 것들의 조합을 서보기구라고 하죠. 그래서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 테이블이나 아니면 터렛 공구대들이 움직이는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퀀스 방식에 따라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게 바로 개방회로 방식이죠. 가장 단순해서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공정 밀도를 맞추는데 문제가 있겠죠. 얘를 조금 발달시킨 게 바로 반개방회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코 제너레이터나 아니면 엔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피드백, 위치를 검출해서 피드백 해주는 장치가 이제 반개방회로 방식이고요. 그래서 볼스크류를 사용해서 정밀도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NC 기계에서는 반개방회로를 사용합니다. 이거보다 정밀도를 더 높인 게 바로 폐쇄회로 방식이죠. 그래서 속도를 검출하고 위치를 검출해내서 두 가지의 피드백을 동시에 받아서 이런 처짐, 비틀림, 열 변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그런 서버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한 게 바로 개방회로는 없죠. 죄송합니다. 반폐쇄회로입니다. 보기만 보다가 잘못 봤네요. 개방회로가 가장 단순하고요.
반폐쇄회로가 그 다음 정밀도가 높은 거고, 그다음 폐쇄회로가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폐쇄회로와 폐쇄회로 방식을 더한 게 바로 혼합회로 방식, 맨 아래에 있는 것이죠. 혼합회로 방식입니다. 제일 고정밀도 제어가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반폐회로 방식이 많이 쓰죠. 근데 문제에서는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개방회로는 없는 회로죠. 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